2005년 7월 제주도의 한적한 펜션에서 신혼부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결혼 반지, 지갑, 그리고 그들의 행복한 미소까지 모두 남겨둔 채.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두 사람의 선택이 거대한 범죄 조직을 무너뜨릴 단서가 될 줄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악몽 같은 72시간을 이겨냈을까요? 지금 용기와 진실이 충돌하는 그 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서울에서 온 신혼부부 최민수 씨 27세와 박영희 씨 25세는 결혼 일주일 만에 떠나는 첫 여행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중소기업 회계팀에서 일하는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영희 씨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동창으로 만나 3년간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곳은 제주도 서귀포시 외곽의 작은 펜션이었습니다. 바다양 펜션은 해안가에서 100m 떨어진 2층 건물로 총 4개의 객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펜션 사장 김진우 씨 45세와 그의 아내 이순자 씨 42세는 5년 전 서울에서 내려와 이곳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7월 14일 오후 2시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향한 최민수 부부는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영희 씨는 디지털 카메라를 꺼내 공항에서부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첫 여행 기념으로 많이 찍어놔야 해. 민수 씨도 웃으며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오후 3시 반, 제주공항에 도착한 부부는 렌트카를 빌려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민수 씨는 운전면허를 딴 지 2년밖에 안 되어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천천히 가도 돼. 우리 시간 많아. 영희 씨가 남편을 격려했습니다. 오후 5시, 드디어 바다양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펜션은 생각보다 아담했지만 바다 전망이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김진우 사장이 직접 나와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신혼여행 오신 분들이시죠? 저희 펜션에서 편안히 쉬다 가세요. 그들이 배정받은 방은 201호실로 2층 끝방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더블 침대와 작은 테이블, 옷장이 있었고 작은 발코니에서는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우와, 정말 예쁘다. 영희 씨가 발코니로 뛰어나가며 소리쳤습니다. 그날 저녁 7시 펜션 1층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순자 부인이 직접 해준 제주도 향토 요리였습니다. 갈치 조림과 전복죽 그리고 직접 담근 김치가 식탁에 올랐습니다. 우와, 정말 맛있어요. 영희 씨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녁 8시 반, 부부는 해변 산책을 나갔습니다. 7월 중순의 제주도는 아직 해가 길어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영희 씨는 디지털 카메라로 석양을 배경으로 한 사진들을 연신 찍었습니다. 이 사진들 현상에서 앨범 만들어야겠어. 그녀가 행복해하며 말했습니다. 밤 10시, 펜션으로 돌아온 부부는 방에서 TV를 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희 씨는 여행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 내일은 성산 일출봉에 가보자. 밤 11시 반, 두 사람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바다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펜션은 고요한 밤의 평화에 잠겼습니다. 다음날 아침 7시, 김진우 사장이 조식 준비를 위해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난 것은 신혼부부를 위해 특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순자 부인도 함께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8시가 되어 이순자 부인이 2층으로 올라가 201호실 문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손님,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주무시나 보네. 그녀는 10분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8시 15분 다시 문을 두드렸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이순자 부인은 문손잡이를 살짝 돌려봤습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실례합니다. 들어갑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간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침대는 사용한 흔적이 있었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최민수 부부의 모든 짐이 그대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행 가방은 열려 있었고 옷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세면 도구, 디지털 카메라, 지갑,
심지어 결혼 반지까지 화장대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가장 이상한 점은 영희 씨의 여행 일기였습니다. 어제 밤 쓴 일기가 펼쳐져 있는데 마지막 줄이 이상했습니다. 바다가 부르고 있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여보, 큰일 났어! 이순자 부인이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가며 소리쳤습니다. 김진우 사장이 놀라며 뛰어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손님들이 없어졌어요. 짐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만 없어요. 김진우 사장은 처음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201호실로 올라가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신혼부부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창문은 2층이라 사람이 나가기 어렵고 문으로 나갔다면 1층을 지나야 하는데 그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더욱 섬뜩한 것은 침대 시트에서 발견된 이상한 흔적이었습니다. 베개와 시트에 미세한 모래가 묻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모래는 펜션 근처 해변의 모래와 색깔이 달랐습니다. 검은 빛이 도는 화산 모래 같았습니다. 오전 8시 45분 김진호 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펜션에 머물던 신혼부부가 사라졌습니다. 짐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만 없어요. 네, 진짜입니다. 20분 후 서귀포 경찰서에서 충차차가 한 대 출동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가출이나 이른 아침 외출로 생각했지만 현장을 본 이창수 경사 35세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네요. 현장을 꼼꼼히 살펴본 이창수 경사는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결혼 반지와 지갑을 두고 외출할 이유가 없다는 점. 둘째, 침대 검은 모래가 이 지역 해변과 다르다는 점. 셋째, 여행 일기의 마지막 문장이 부자연스럽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장님, 어제 밤에 이상한 소리나 인기척은 없었나요? 특히 새벽 2시 반에서 3시 사이에요? 이창수 경사가 물었습니다. 김진우 사장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12시쯤 잠들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창문이 살짝 열린 것 같은데 바람 탓으로 생각했어요. 오전 11시 서귀포 경찰서 수사팀이 본격적으로 투입됐습니다. 강수연 형사 15년 경험의 베테랑이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그는 침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 검은 모래, 이건 제주도 동쪽 해변 모래네요. 성산 일출봉 근처 해변 모래와 비슷합니다. 펜션에서 성산 일출봉까지는 차로 40분 거리인데 누군가 그들을 강제로 데려간 흔적이 보이네요. 문 잠금 장치가 살짝 손상됐어요. 강 형사의 말에 모두가 주목했습니다. 더욱 이상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영희 씨가 어제 찍은 디지털 카메라 사진들을 확인한 결과 마지막 사진이 새벽 3시 20분에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두운 해변가 모습이 있었지만 그것이 어느 해변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신혼부부가 새벽 3시 20분에 어디선가 사진을 찍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렌트카가 그대로 있고 펜션 문이 손상된 걸 보니 납치범이 차로 데려간 거죠. 새벽 2시 40분쯤 침입해 그들을 제압하고 성산으로 이동한 거죠. 강 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오후 1시 경찰은 펜션 주변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해안가와 근처 도로를 샅샅이 뒤졌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렌트카도 펜션 주차장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강수연 형사의 직감이 그날 오후부터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주도의 평화로운 여름이 악몽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강수연 형사는 디지털 카메라에서 발견된 마지막 사진을 들고 성산 일출봉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3시 20분에 찍힌 그 사진 속 해변이 어디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산 일출봉 주차장에 도착한 강 형사는 즉시 해변가로 내려갔습니다. 사진 속 풍경과 비교해보니 바위의 모양과 해안선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여기가 맞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펜션에서 이곳까지는 차로 40분 거리인데 렌터카는 펜션 주차장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강 형사는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해변가 모래사장에는
많은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남아 있었지만 파도에 쓸려 대부분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바위 틈새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여성용 슬리퍼 한 짝이 바위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흰색 슬리퍼에는 작은 핑크색 꽃무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강 형사는 즉시 펜션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박영희 씨가 신고 있던 슬리퍼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십니까? 김진우 사장이 대답했습니다. 흰색에 핑크색 꽃무늬가 있는 슬리퍼였어요. 어제 저녁에 해변 산책 갈 때 신고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강 형사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강 형사는 즉시 본격적인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서귀포 경찰서에서 추가 인력이 투입되었고 해양경찰까지 동원되었습니다. 성산 일출봉 일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 중요한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성산 일출봉 근처에서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상호 씨 52세가 경찰서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젯밤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새벽 3시쯤에 젊은 부부가 우리 가게에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부는 7월 12일과 13일에도 이 근처에서 본 적이 있어요. 12일에는 과자를 사러 왔고 13일 밤에는 산책하다가 해변에서 사진 찍는 걸 봤어요. 강 형사는 즉시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박상호 점주는 어젯밤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어요. 젊은 남녀가 들어왔는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특히 여자분은 눈이 초점이 없어 보였고 남자분은 계속 두리번거리며 불안해하더라고요. 뭘 사려고 했습니까? 강 형사가 물었습니다. 생수 2병이랑 삼각김밥 하나를 샀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계산할 때 여자분이 갑자기 제 손을 붙잡더니 도와주세요 라고 작은 소리로 말하더라고요. 남자분이 황급히 끌고 나갔지만요. 이 증언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시간상으로도 맞아떨어졌고 박영희 씨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 남자의 인상착의는 어땠습니까?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키는 175cm 정도? 검은색 반팔티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최민수 씨가 아닌 것 같았어요. 강 형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며칠 전에 그 부부가 우리 가게에 와서 과자를 산 적이 있거든요. 그때 남자분은 더 젊어 보였고 인상도 순해 보였는데 어젯밤에 온 남자는 좀 험악해 보였달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이 증언은 사건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최민수 씨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강 형사는 편의점 CCTV를 확인했습니다. 2005년 당시 CCTV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모습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 속 남자는 정말로 최민수 씨와는 다른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체격도 더 건장했고 걸음걸이도 달랐습니다. 박영희 씨로 보이는 여성은 정말로 초점 없는 눈으로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강 형사는 펜션으로 돌아가 김진우 사장 부부를 다시 만났습니다. 사장님, 며칠 전에 최민수 부부가 이 근처 편의점에 갔다고 하시던데 언제였습니까? 김진우 사장이 생각해보니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는 7월 12일과 13일이었어요. 12일에 도착해서 펜션 근처에서 산책하고 13일 저녁에 과자랑 음료수 사러 갔다고 했죠. 원래 예약은 7월 14일부터였는데 7월 11일 밤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12일로 앞당겨달라고 하더라고요. 워낙 간절히 부탁해서 다른 손님 예약 취소하고 받아줬어요. 이 정보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최민수 부부가 갑자기 일정을 앞당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강 형사는 최민수의 휴대폰 통화력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8시 통신사에서 받은 통화력을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7월 11일 밤 11시 30분
최민수의 휴대폰으로 정체불명의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통화 시간은 7분 42초였습니다. 그 다음 날인 7월 12일 오전에 펜션으로 일정 변경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 정체불명의 번호를 역추적한 결과 제주도 내 공중전화였습니다. 위치는 제주시 한림읍의 한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펜션에서는 차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강 형사는 한림읍으로 향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이 단서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근처를 조사하던 중 인근 슈퍼마켓 사장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7월 11일 밤에 이상한 남자가 공중전화를 오래 쓰고 있었어요. 11시 반쯤부터 거의 10분 가까이 통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좀 위협적이더라고요. 말 안 들으면 큰일 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들렸어요. 슈퍼마켓 사장 정림 씨, 58세의 증언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인상착의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4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 키가 크고 건장했어요. 머리를 짧게 깎았고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왼쪽 팔에 큰 문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보들을 종합해보면 누군가가 최민수를 협박해서 제주도로 오게 만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문신이 있는 4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밤 10시 반, 강 형사는 서귀포 경찰서로 돌아와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민수 부부는 협박을 받고 일정을 앞당겨 제주도로 왔습니다. 둘째, 7월 15일 새벽 3시경 성산 일출봉에서 정체불명의 남성과 함께 목격되었습니다. 셋째, 박영희 씨는 편의점에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넷째, 현재 두 사람의 형방은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의문은 남아있었습니다. 협박방의 정체는 무엇이고 왜 최민수 부부를 노렸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강수현 형사는 창밖 제주도의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야. 계획된 범죄다. 바로 그때 경찰서 당직실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최민수를 찾고 있지?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그러지 않으면.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강 형사의 등골에 오한이 흘렀습니다. 범인이 경찰의 수색을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7시 강수현 형사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협박 전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최민수를 찾고 있지.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그 차갑고 위협적인 목소리는 분명 제주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사투리였습니다. 강 형사는 서둘러 서귀포 경찰서로 출근해 최민수의 신상 정보를 다시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수, 27세, 서울 관악구 거주, 중소기업 회계팀 근무.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신혼부부였지만 누군가 그들을 노릴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전 9시 중요한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최민수의 직장 동료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형사님, 민수 얘기 뉴스에서 봤어요. 혹시 도움이 될지 몰라서 연락드렸는데 민수가 최근에 좀 이상했거든요. 전화를 건 사람은 같은 회계팀의 김성호 씨, 29세였습니다. 그는 최민수와 3년간 같이 일한 동료였습니다. 어떻게 이상했다는 말씀이세요? 강 형사가 물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인가? 민수가 계속 누군가한테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받고 나서 얼굴이 새파래지더라고요. 물어봐도 그냥 별거 아니라고만 하고. 그리고 퇴근할 때도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가더라고요. 이 증언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최민수가 한 달 전부터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혹시 그 전화 내용을 들으신 적 있으세요? 한 번 들었어요. 돈 준비하고 있냐? 시간 얼마 없다.
이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민수가 좀 더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강 형사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최민수가 누군가에게 돈을 빚지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민수 씨가 돈이 필요한 일이 있었나요? 아, 그게 영희 씨 아버지가 암 수술을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수술비가 많이 든다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 정보는 사건의 전체적인 그림을 바꿔놓았습니다. 최민수는 아내의 아버지 수술비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했고, 그래서 위험한 곳에서 돈을 빌렸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오전 11시, 강 형사는 박영희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영희의 아버지 김순자 씨 53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영희 아버님이 최근에 수술을 받으시는다고 들었는데, 네, 위암이에요. 3기래요. 수술비가 3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럼 민수 씨가 그 돈을 마련하려고 했을 수도 있겠네요. 민수가 자기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괜찮다고 했는데 그 착한 아이가 혼자서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요? 김순자 씨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강 형사는 이제 왜 최민수가 사채업자에게 손을 뻗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결국 부부를 위험에 빠뜨린 것입니다. 정오 12시, 강 형사는 서울로 전화를 걸어 관악경찰서에 수사협정을 요청했습니다. 최민수 주변의 사채업체나 불법 대출업체를 조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관악경찰서의 이준석 형사가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오후 2시 중요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주시 한이무베에서 24시간 치킨집을 운영하는 박정민 씨 44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형사님, 뉴스에서 신혼부부 실종 사건 봤어요. 혹시 도움이 될지 몰라서 연락드렸는데, 박정민 씨는 7월 13일 밤, 즉 최민수 부부 실종 이틀 전에 이상한 손님들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어요. 서울말 쓰는 남자 3명이 와서 치킨이랑 맥주를 시켰는데 한 명이 계속 전화를 받더라고요. 제주도까지 왔는데 이제 그만하자. 돈은 나중에 받으면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증언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사채업자들이 최민수를 찾아 제주도까지 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남자들 인상착의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한 명은 40대 초반 정도에 키가 크고 왼쪽 팔에 큰 문신이 있었어요. 용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나머지 2명은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요. 문신이 있는 40대 남자. 이는 한림읍 공중전화에서 목격된 인물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강 형사는 확신했습니다. 이들이 최민수 부부를 납치한 범인들이라고. 오후 4시, 박정민 씨가 직접 경찰서로 와서 몽타주 작성에 협조했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문신 남자의 얼굴이 조금씩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각턱에 날카로운 눈매, 짧게 깎은 머리, 전형적인 조직 폭력배 인상이었습니다. 오후 6시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중요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최민수의 집 근처에서 활동하는 사채업체를 조사한 결과 대박금융이라는 업체를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업체는 표면적으로는 대부업체이지만 실제로는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불법 사채업체였습니다. 이준석 형사의 보고에 따르면 대박금융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조만식이라는 42세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왼쪽 팔에 용 문신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에요. 강 형사가 몽타주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조만식 일당이 7월 12일 제주도에 도착한 후 13일까지 부부를 은밀히 감시하다가 14일 밤에 납치 계획을 세운 거로 보입니다. 12일 도착 후 부부가 펜션 근처를 돌아다니며 정찰한 흔적이 있어요. 오후 8시 조만식의 신상 정보가 파악되었습니다. 서울 금천구 거주,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으로 3번 입건된 전령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불법 사채업으로 수익을 울리고 있었고 채무자들에게 극단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사람이 최민수를 협박해서 제주도로 오게 만든 거군요.
강 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제주도였을까요? 그리고 지금 최민수 부부는 어디에 있을까요? 밤 9시 강 형사는 제주도 내 모든 경찰서에 조만식과 그의 일당에 대한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이 제주도를 떠났을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바로 그때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 형사님, 성산일출봉 근처 포구에서 이상한 게 발견됐어요. 성산일출봉 인근 온평포구의 한 어부가 그물에 걸린 이상한 물건을 신고한 것입니다. 10시 30분, 강 형사는 온평포구로 급히 출동했습니다. 어부 김혜수 씨 58세가 발견한 것은 남성용 시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는 최민수가 결혼 선물로 받은 것과 똑같은 모델이었습니다. 이 시계 언제 발견하셨어요? 오늘 저녁 그물 당길 때 걸려서 나왔어요. 바닷속에 며칠은 있었던 것 같아요. 줄도 끊어져 있고요. 김혜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시계 뒷면을 확인하니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MS&YH 2005년 7월 7일 민수와 영희의 이니셜 그리고 그들의 결혼 날짜였습니다.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강 형사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바다에서 발견된 시계는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혹시 최민수 부부에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강 형사는 온평포구 일대를 샅샅이 수색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더 많은 단서가 있을지 몰랐습니다. 밤 11시, 포구 수색 중에 또 다른 발견이 있었습니다. 방파제 아래 바위 틈에서 여성용 너리핀이 발견된 것입니다. 박영희가 평소 즐겨 사용하던 진주 장식이 달린 머리핀이었습니다. 범인들이 이곳에서 무언가를 했다는 뜻입니다. 강 형사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강 형사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많은 단서를 발견했지만 여전히 최민수 부부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조만식과 그의 일당이 어떻게 그들을 데리고 갔는지 지금 무사한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강 형사는 창밖 제주도의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찾아내겠어. 꼭 무사히 구해내겠어. 하지만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있었고 매 순간이 중요했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최민수와 박영희가 제주도의 어딘가에서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더 충격적인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오전 6시 강수현 형사는 휴대폰 진동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서울관악경찰서에 이준석 형사에게서 온 긴급 연락이었습니다. 강 형사님, 조만식 일당의 움직임을 포착했어요. 7월 16일 새벽 5시경 제주공항에서 부산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공항 CCTV에 선명하게 포착되었고 승객 명단에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준석 형사의 보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조만식과 그의 부하 2명이 부산행 비행기를 탔고 피해자들도 함께 강제 동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최민수 부부는 어떻게 된 겁니까? 강 형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조만식 일당만 탔어요. 다른 사람은 없었지만 CCTV에 여성 한 명이 부축당하는 모습이 찍혔어요. 아마 최민수 부부 중 한 명일 겁니다. 오전 7시 강 형사는 즉시 제주공항 보안팀에 연락했습니다. 7월 15일부터 어제까지 출두한 승객 명단을 전부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최민수 부부가 강제로 다른 신분으로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전 9시 공항에서 중요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제주공항 보안요원 김태준 씨 36살의 증언이었습니다. 7월 16일 새벽 5시경에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한 남자가 여자를 부축해서 왔는데 여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더라고요. 김태준 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 남자는 30대 후반으로 보였고 아내가 멀미가 심하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한 게 여자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얼굴을 전혀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남자가 계속 서둘러 하면서 체크인 카운터로 갔어요. 그 항공편이 어디로 가는 거였습니까? 부산행 첫차 비행기였어요. 새벽 5시 30분 출발하는. 강 형사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조만식 일당이 최민수 부부를 부산으로 데려갔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오전 10시 강 형사는 즉시 부산지방경찰청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7월 16일 새벽 부산행 비행기 명단과 김해공항 CCTV를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의 박철민 형사가 신속한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한편 제주도 내에서도 추가 수색이 계속되었습니다. 온평포구에서 발견된 시계와 머리핀이 최민수 부부의 것으로 확정되면서 경찰은 성산일 출봉 일대를 중심으로 더 넓은 범위의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12시 성산일 출봉 근처에서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일출봉 등반로에서 500m 떨어진 해안가 동굴에서 최민수의 신발 한 짝이 발견된 것입니다. 새벽 조깅용 운동화였는데 펜션에서 그가 신고 있던 것과 동일한 제품이었습니다. 동굴을 정밀 수색한 결과 더 충격적인 흔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동굴 벽면에 손톱으로 긁은 것 같은 자국이 있었고 바닥에는 밧줄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섬뜩한 것은 동굴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혈흔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군요. 제주지방경찰청에서 파견된 최일호 과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팀이 급히 동굴로 출동했고 혈흔과 DNA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오후 3시 부산에서 중요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김해공항 CCTV에 수상한 인물들이 포착되었다는 것입니다. 7월 16일 오전 6시 20분경 조만식으로 보이는 남성이 의식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여성을 휠체어에 태우고 공항을 나가는 모습이 촬영되었습니다. 박철민 형사의 보고에 따르면 남성은 공항 직원에게 아내가 비행기에서 실신입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대기 중이던 승용차에 태우고 사라졌어요. 차량 번호는 확인됐습니까? 네, 부산 12바 3456입니다. 추적 중이에요. 강 형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직 최민수 부부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후 5시 제주 동굴에서 발견된 혈흔의 혈액형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A형 혈액으로 최민수의 혈액형과 일치합니다. DNA 검사는 내일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는 최민수가 납치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큰 위험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오후 7시 부산에서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만식 일당이 타던 승용차가 부산 해운대구의 한 여관하고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다뷰 모텔이라는 허름한 숙박업소였습니다. 부산 경찰은 즉시 여관을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조만식 일당은 이미 그곳을 떠난 고 합니다. 여관 사장 정기수 씨 57세의 증언에 따르면 7월 16일 오후에 남자 셋이 와서 여자 하나를 방에 데리고 들어갔다가 저녁 늦게 모두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박철민 형사가 물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양쪽에서 부축해서 끌고 들어갔거든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정기수 씨 57세가 대답했습니다. 오후 9시 여관 방을 정밀 수색한 결과 중요한 단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침대 시트에 여성의 머리카락이 발견되었고 화장실에서는 박영희가 사용하던 것과 같은 브랜드의 화장품 용기가 발견되었습니다. 분명히 이곳에 있었어요. 박철민 형사가 강 형사에게 전화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CCTV를 더 확인해 볼게요. 밤 10시 해운대 일대 CCTV를 분석한 결과 조만식 일당이 어제 저녁 8시경 다른 차량으로 갈아타고 부산을 벗어났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경남 창원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강 형사는 창원경찰청에도 수사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범인들의 움직임이 빨라 추적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획적으로 이동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강 형사는 제주도에서 부산으로 출발하는 마지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사건의 중심이 육지로 옮겨간 이상 그도 현장에 가서 직접 수사를 지휘해야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강 형사는 지난 3일간의 수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최민수는 장인 어르신의 수술비 때문에 조만식에게서 돈을 빌렸고 상환하지 못해 협박을 받았습니다. 조만식 일당은 최민수 부부를 제주도로 유인해 납치했고 현재는 육지에서 그들을 끌고 다니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답이 없는 의문들이 많았습니다. 조만식은 왜 최민수 부부를 죽이지 않고 계속 끌고 다닐까요?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최민수 부부는 지금 무사할까요? 자정이 넘어 부산에 도착한 강 형사는 김해공항에서 박철민 형사를 만났습니다. 강 형사님, 새로운 정보가 있어요. 조만식이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이 도청됐어요. 박철민 형사가 건넨 도청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보스,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내일 저녁에는 목적지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네, 물건들은 안전합니다. 물건들이라는 표현이 최민수 부부를 의미한다면 그들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가 어딘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통화가 언제 도청된 겁니까? 오늘 저녁 7시경이에요. 위치는 경남 진주 근처였습니다. 박철민 형사가 답했습니다. 강 형사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72시간의 추적 끝에 드디어 범인들의 꼬리를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일까지만은 반드시 최민수 부부를 구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조만식의 진짜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최민수 부부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시간은 점점 촉박해지고 있었습니다. 7월 18일 새벽 5시 경남 진주 외곽의 한 폐 공장에서 최민수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아내 영희였습니다. 영희야, 영희야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손목과 발목이 밧줄로 묶여 있었지만 다행히 의식은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가 어디야? 영희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3일 동안 조만식과 그의 부하들에게 끌려다니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주도 동굴에서 시작된 악몽은 부산, 창원을 거쳐 이제 진주까지 와 있었습니다. 민수는 영희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밧줄이 그를 막았습니다. 영희야, 힘내. 꼭 여기서 나갈 거야. 우리 아버님 수술도 받으시고 우리 다시 행복하게 살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보다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부산경찰청에서는 강수현 형사와 박철민 형사가 밤새 작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도청된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진주 일대를 수색하고 있었지만 아직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조만식이 내일 저녁이라고 했으니까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강 형사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철민 형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주경찰서에서 전체 경력을 동원해서 수색 중이에요. 폐건물, 창고, 공장 등을 모두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전 7시 진주의 폐공장에서 조만식이 부하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잘 잤나, 최민수? 조만식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제발 내 아내는 풀어줘.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나만 데려가. 민수가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조만식은 코웃음만 쳤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소리?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조만식은 민수 앞에 쪼그려 앉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래는 너만 데려오려고 했다. 돈만 받고 끝낼 생각이었어. 그런데 네가 도망치려고 했잖아. 경찰까지 신고하고 말이야.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신고 안 했어. 정말이야. 거짓말하지 마. 우리가 제주도 가서 널 찾을 때 이미 경찰이 수사하고 있더라. 조만식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바뀐 거야. 이제 너희는 우리 조직의 본보기가 되는 거다.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조만식이 영희를 쳐다보더니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 고통스럽지 않게 해줄게. 바로 그때 민수가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폐공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만식이 화를 내며 민수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전 8시 반, 진주경찰서의 김대성 경위가 이끄는 수색팀이 폐공장 근처를 수색하던 중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쪽에서 사람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요? 젊은 경찰관이 김대성 경위에게 보고했습니다. 김경위는 즉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3조입니다. 공단 내 폐공장에서 인기척 포착, 지원 요청합니다. 곧이어 진주경찰서의 모든 가용 인력이 폐공장으로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폐공장 안에서 조만식은 급하게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계획을 앞당긴다. 지금 당장 끝내자. 형님, 경찰이 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더 빨리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조만식은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2005년 당시에도 조직폭력배들이 불법 총기를 소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민수와 영희에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발, 제발. 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민수는 아내를 지키려고 몸을 비틀었지만 밧줄이 그를 올감했습니다. 영희부터 해라. 조만식이 차가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폐공장 밖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에 있는 분들, 경찰입니다. 무기를 버리고 나오세요. 김대성 경위의 목소리였습니다. 조만식이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시발, 어떻게 찾아온 거야? 조만식이 부하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형님, 어떻게 할까요? 일단 인질부터 처리하자. 그래야 협상이 가능해.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밧줄을 끊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제주도 동굴에서부터 지금까지 3일 동안 그가 유일하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아내를 지키는 의지였습니다. 오전 9시, 폐공장은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강수현 형사도 헬기를 타고 부산에서 급히 도착했습니다. 그는 김대성 경위와 함께 작전을 논의했습니다. 인질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범인들을 자극하지 마세요. 협상 전문가인 이성호 경위가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조만식 씨, 나와서 이야기합시다. 인질은 풀어주고 합상하죠. 하지만 공장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 갑자기 공장 안에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땅! 강 형사와 모든 경찰들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인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닐까요? 김경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총소리는 조만식이 천장을 향해 쏜 경고 시각이었습니다. 그는 확성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경찰들 다 물러가! 안 그러면 인질 다 죽인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폐공장 안에서 영희가 민수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 아버지 때문에 이런 일이.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함께 겪는 시련이야. 끝까지 함께 버티자. 오전 10시. 교착당 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조만식은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뒷문으로 빠져나가자. 그럼 인질은요? 필요 없어. 짐만 될 뿐이야. 조만식이 권총을 민수를 향해 겨누는 순간 폐공장의 뒷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특공대원들이 은밀히 침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수현 형사의 지시로 정면에서 주의를 끄는 동안 후방에서 구출 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조만식도 오랜 경험으로 이를 눈치챘습니다. 누가 있나? 그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민수가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던졌습니다. 아내를 지키려는 필사의 몸부림이었습니다. 땅! 총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짜였습니다. 폐공장 밖에서 강수현 형사가 절규했습니다. 돌입! 당장 들어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총소리가 울린 후 폐공장 안은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강수현 형사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상태로 특공대원들의 돌입을 지켜봤습니다. 상황 보고하라.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공대 1팀의 김중사가 무전기로 보고했습니다. 인질 발견. 남성 인질이 어깨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의식은 있어요. 강 형사의 가슴에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치명상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폐공장 안에서는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조만식에게 몸을 던지는 순간 총탄이 민수의 왼쪽 어깨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급소를 피했지만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영희가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조만식은 민수의 기습 공격에 당황해 총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특공대원들이 일제히 폐공장으로 돌입했습니다. 무기를 버리고 손을 들어! 특공대원들의 외침이 공장 전체를 가득 메웠습니다. 조만식의 부하 2명은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이미 게임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만식만은 다시 총을 집으려고 했습니다. 조만식, 그만해! 김중사가 경고했지만 조만식은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탕! 이번에는 특공대원의 총소리였습니다. 김중사가 조만식의 다리를 향해 정확하게 쏜 것입니다. 조만식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범인 제압 완료, 인질 구조 완료. 김중사의 보고가 무전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오전 10시 15분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최민수는 의식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들것에 실려 나왔습니다. 박영희는 다행히 외상은 없었지만 극도의 충격 상태였습니다. 여보, 여보가 괜찮아? 영희가 민수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살았어. 이제 괜찮아. 민수가 약한 목소리로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보다 안도의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3일간의 악몽이 마침내 끝난 것입니다. 강수현 형사가 구급차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수 씨, 영희 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72시간의 추적 끝에 마침내 인질들을 무사히 구해낸 것입니다. 구급대원이 민수의 상처를 응급처치하며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총탄이 근육만 스쳤어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야 해요. 영희가 남편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한편 조만식과 그의 부하들은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조만식은 다리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후 구속될 예정이었습니다. 강 형사가 조만식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돈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놀다니. 조만식은 고개를 돌리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후회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단순한 사채 추심이 이렇게까지 큰 사건이 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오후 1시 진주의료원에서 최민수의 수술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총상은 생각보다 깊지 않아 간단한 봉합수술로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완치까지는 2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다행히 신경이나 혈관 손상은 없었습니다. 담당 의가 설명했습니다. 영희는 남편의 침대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아버지 때문에. 민수가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누구 탓도 아니야. 우리가 함께 이겨낸 거야. 오후 5시. 박영희의 부모님이 서울에서 급히 내려왔습니다. 김순자 씨는 딸을 꽉 안으며 울었습니다. 불겼습니다. 사위야, 고생 많았다. 정말 고맙다. 김철수